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상 애 아빠가 이 시간까지 지금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것보다도요. 오늘은 네네. 좀 효자들이라서 그런가 잠을 잘 자는데, 뭐, 애가 지금 잔다고요? 아직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애가? 이제 50일 딱 들어섰는데, 50일 기적인가? 얘는? 네, 좀 오늘 목요일이라 그런가 아들이 네. 아빠 화이팅을 했나봐요. 오, 예. 푹 자네요. 이야, 배가 부른가 봅니다. 예. 아유, 그렇죠. 자, 그러면 아코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예요! 오늘 사연은요,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사연입니다. 제보를 해주신 분은 제 친구의 지인이시고, 이 돌비 공포 라디오의 아코가 내 친구다. 기분 좋게 자랑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코가 네 친구라고? 걔 구라 이빨 치지 마라, 이씨. 어떻게 아코가 네 친구냐. 이런 분이래요. 예. 네, 그러면서 통화를 제가 했거든요. 제 목소리를 듣고, 와, 진짜네. 우리 돌비님 덕분에 제가 유명해져서 친구가 으쓱해지는 그런 사연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아코님 저도 사연이 하나 있는데 들어봐 주실 수 있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걸 듣게 됐거든요. 때는 2014년. 이 사연자의 이름을 제 사연의 단골 가명이시죠. 네. 에로 공포물의 주인공 은주 누나로 하겠습니다. 원주는. 네. 지겹게 네. 나오긴 하네요. 예. 네, 에로 공포물의 주인공이죠, 항상. 가리는 거 없이 이분이 오픈을 해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심의를 조금은 걸고 내용을 그대로 말해도 된다고 하셔서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이분이 헌팅으로 우연히 번호를 따여서 만나게 된 사랑하는 남자친구 돌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반년 정도 만났다는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이 다른 지역이라서 주말마다 만나게 됐대요. 쉽게 말하면 기러기 커플이겠죠. 서로 간의 취미가 너무 비슷했대요. 잔잔한 스포츠를 즐겨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둘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타고 수영도 하고 양궁도 하고 잔잔한 그런 스포츠들 있죠.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항상 계획형 인간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만나서 어디를 계획을 잡고 놀러가자, 운동하자. 그렇게 스포츠를 즐기고 집에 오면 항상 마지막 타임이 있어요. 커플들은요. 그 마지막 밤 타임 스포츠까지 맞춰야지만 그날의 운동을 마무리 짓는 그 여성분이 바로 은주 이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내용이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년 동안에 한 달에 많으면 4번, 작게는 2번을 만나다 보니 항상 그립기도 하고 너무 행복했대요. 전화할 때마다 보고 싶고 취미도 성격도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면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이 은주분의 말이에요. 자기는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돈도 능력 절대 아니래요. 무조건 1등은 그 궁합이고요. 2등이 취미예요. 네. 딱 그것만 본대요. 왜냐하면 무조건 자기는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남자 능력 없어도 돼. 내가 먹여 살리면 돼. 대신에 1번, 2번은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마인드의 여성분입니다. 남자친구가 1살 어렸다고 해요. 그날의 연주 씨는 남자친구가 또 금요일 퇴근한다고 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는 돌비야 등산하러 가자고.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고 더워지기 전이니까 2박 3일 일정으로 금요일 퇴근하면 우리 등산로 근처에 산책이나 갈까? 이 말에 돌비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돌비는 가장 좋아하는 게 계곡이나 산을 가서 풍요를 즐기는 거래요, 오히려. 그런 잔잔한 스포츠도 좋아하지만 그렇게 풍요를 즐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엄청 좋다고. 그 말에 이번에 우리 가야산 어떠냐. 돌비가 은주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번 주에는 가야산 산책로를 통해서 풍요를 즐기고 싶다. 은주는 당연히 돌비한테 너랑 함께하면 뭐든지 좋다고. 이슬만 먹어도 좋다고. 항상 밤마다 나한테 쓸 힘만 남겨두라면서 이런 주거니 받거니 야한 농담을 티키타카를 잘하던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 주에 드디어 남자친구가 가야산 자락에 자기가 펜션을 2박 3일을 잡아뒀대요. 퇴근하자마자 은주한테 여기 주소로 내비 찍고 오라고. 나도 여기 바로 가겠다고 하니까 서로 지방 살고 알겠다고. 거기서 일단 만나면 좋으니까 각자 차로 오자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잡았는데 은주 씨 입장에서는 감동을 좀 주고 싶어서
미리 반차를 썼대요. 일찍이 가서 먹을 것도 준비해서 놀래켜주고 감동시켜줘야지. 예약 잡은 그곳으로 요리를 미리 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이쁜 마음으로 펜션을 도착을 했대요. 도착을 하니까 신축 펜션인가 누가 봐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느낌이 났대요. 아직 주변에 몇몇 공사가 안 돼 있는, 덜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아직 공사가 잘 안 된 짓고 있는 펜션이구나. 그렇게 일단 체크인을 하면서 미리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을 안내해 주신 아주머니께서 혹시 은주? 제 이름은 어떻게 아시냐? 돌비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러시냐? 이야기 들었던 거와는 다르게 키가 좀 크시고 예쁘시네요. 그러길래 은주씨 키가 참고로 170이 넘어요. 많이 친한가 보다. 돌비가 여기 자주 오는 장소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도 알고 돌비가 또 여기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체크인을 하고 방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도 더 너무 좋았대요. 한옥하우스 느낌도 나고 이제 막 짓고 있는 아직 오픈 전의 펜션이다 보니까 시설을 말할 것도 없이 좋으면서 청소도 깔끔히 되어 있었는데 미리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마트에 들려서 사온 재료들이 있으니까 짐을 풀고 카레 요리를 준비를 했대요. 그 체크인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요리를 하는 은주씨를 보더니 무슨 요리 하는가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그냥 돌비 오면 맛있는 카레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둘 다 퇴근하고 바비큐보다는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요. 그런데 혹시 거기 양고기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묻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요. 아니요, 카레라서 양고기는 없죠. 바비큐에도 양고기는 없습니다. 여기 소고기랑 삼겹살만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근데 양고기는 왜요? 양고기를 보통 바비큐로 먹나? 혹시 알러지 같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약간 얼버무리면서요. 예? 제가 양고기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요. 이러길래 그런데 내가 설사 양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저분한테 내가 줄 마음도 없는데 예. 왜 김치국을 마시는지 그냥 혼자 또 생각을 했대요. 일단 카레 요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밥은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카레는 다 만들어 놓으면 밥만 하면 이제 올려서 붓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요리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리하다 보면 속이 좀 미식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답답하다 싶어서 펜션을 나와서 주변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은주씨가. 그런데 먼 발치에서요. 산책로는 등산길도 있고 계곡길도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먼 발치에서 어떤 여성 하나가 마치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듯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 따라 먼 발치에서 몇백 미터에서 보이니까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느낌이 뭔가 그냥 들었대요. 저분도 우리 펜션 손님인가? 내가 가는 산책로가 다들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따라오는가? 조금씩 의식하며 걷고 있는데 길을 걷다 보니까 등산로로 보이는 산책로가 또 하나 라인이 있어서 거기로 자기가 일부러 방향을 틀었대요. 설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면 정말 따라오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를 방향을 트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기분 탓이구나. 그러면서 산책로 등산 라인을 걸으면서 산의 봄 냄새를 맡으며 즐기고 있었는데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조금 너무 깊이 들어왔나? 이거 모기도 이제 벌써 많아지네. 다시 펜션 쪽으로 향하는 길에 그 산길이나 산책로를 보면 약간 고속도로에 낙석 방어하는 그 라인들 아시죠? 거기에서 남자친구 차로 보이는 자동차가 보였대요. 자기 눈에는 분명. 도로변에 비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에서 정차돼 있는 걸 분명 봤대요. 얘도 나한테 감동시켜주려고 일찍 온 건가? 놀래켜줘야겠다 싶어서 길 찾아 내려가려는데 카톡이 하나 오는 거예요. 남자친구 돌비한테 온 카톡인데 은주야, 내가 일 처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2시간 정도만 좀 더 늦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 괜찮겠어? 라고 카톡이 와 있대요. 저기 차 돌비 차인데? 맞는데? 아닌가? 차 번호판도 맞는데? 여기 다 와서 무슨 2시간이나 늦게 도착한다고 갑자기 톡이 와 있지? 나는 지금 보이거든요, 산자락 위에서.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오늘이 프로포즈 하려는가 보다. 이벤트 하려는가 보다. 다 와서 저러나 싶어서 일부러 모른 척을 했대요. 아깝다. 내가 미리 와버렸네. 요리까지 해놨는데. 얘는 또 뭘 준비하려고 그때까지도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일부러 아쉽다는 카톡을 보내고 알겠다고. 내가 미리 와 있겠네. 주변 계곡이나 산책하면서 기다릴게. 이러면서 안전하게 오라고 답장을 하고 남자친구 차를 산책로 윗자락에서 계속 보고 있었대요. 얘가 뭘 하는가. 그런데 거기서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리더니 트렁크 문도 열리더래요.
차에서 내리면서 트렁크에 신발을 꺼내서는요.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요. 바카스병 같은 거에 기름 같은 걸 넣었는지 신발에다 붓고 불을 지르기 시작하더래요. 일단 시골 길입니다. 국도길인데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길이래요. 사실은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니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신발에다가 뭐 이상한 걸 왜 부어? 바카스로 왜 부어? 그런데 보니까 저게 자기 신발인 거예요. 저 내 운동화인데 저게 왜 제가 가지고 있지? 왜 돌비차에 있는 거지? 나 저거 안 신은 지 오래된 신발이긴 한데 근데 거기다 갑자기 불을 지르는 거예요. 뭘 부었으니까. 지켜보던 남친은 어느 정도 신발이 다 타고 나니까 잔해를 신문지에 겹겹이 싸서는요. 다시 트렁크에 싣고는 차를 유턴해서 어디론가 가버리더래요. 그걸 다 보고 있는 은주 씨는요. 이게 무슨 조화래?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돌비는 저거 내 신발을 언제 찾아서 저걸 왜 태우는 거지? 나한테 신발을 선물하려고 하는 건가? 신발을 선물하는데 왜 내 안 신는 신발을 왜 불을 태우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기분이 묘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펜션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먼 발치에서 따라오려던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또 보이길래 저분도 이 근방을 산책하였나 보구나. 뭔가 그냥 이리저리 둘러서 걷고 있나 보구나 하고 길을 따라 펜션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의 옷차림이 너무 이상했대요. 지금 날씨가 4월 말인데 덥다면 덥고 추우면 추운 날이거든요. 정말 4월이 좀 그렇거든요. 여름 날씨이기도 하고 약간 겨울 날씨이기도 하고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롱코트 있죠. 겨울에 완전 두꺼운 롱코트를 입고 코스프레 하듯이 막 돌아다니는 거. 옛날에 롱코트 갈색으로 치면 되게 긴 거 있거든요. 유행이 한참 지난 그런 코트인데 내 또래 여자가 더운 날에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오늘 날씨 되게 덥고 좋은데 얼굴은 되게 이쁜 상인데 옷차림이 왜 저럴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펜션에 도착하니까 남자친구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여보세요 하니까 받으니까 은주야 미안한데 아까 카톡 봤지? 아까 카톡대로 내가 좀 늦을 것 같은데 미안한데 근데 나 지금 좀 몸에 반응이 와.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갑자기. 나 사실 지금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은주 너랑 좀 밤에 하는 운동을 지금 빨리 하고 싶어서 나 지금 미친 듯이 가고 있다. 펜션 도착하자마자 내가 그냥 사랑 좀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또 야한 드립을 하더래요. 너 보면 좋아 미칠 것 같다 이거죠. 지금 풀악셀 밟아서 곧 있으면 도착한대요. 이런 말을 딱 하더래요. 근데 원래는 이 티키타카 잘 된다고 했으니까 당황하지 않는 은주 씨인데 근데 내가 앞에 본 게 있잖아요.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 들더래요. 엄청 사랑하는 남자친구인데 내가 근처에서 제가 운동화를 불태우는 걸 봤는데 일단 사랑하는 애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은 나쁘지는 않죠. 그래 얼떨결에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씻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그랬대요. 그 당시는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남자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빨리 쌀도 씻어놓고 뭐 이제 준비해야 될 거 하고 있으니까 딱 이제 펌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은주씨 차에서요. 경보음이 들리더래요. 띠리리리 하는 거 있죠. 왜 내 차에서 경보음이 들리지 하면서 일단은 주차장에 자기 차를 세워놓은 쪽으로 나갔대요. 누가 은주씨 차를 발로 찬 건지는 모르겠어요.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자동차 경보음이 나는 거니까 네. 작동이 왜 됐을까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근데 찢어진 박스 용지 있죠. 그냥 흔히 보는 뭐 택배 박스 있죠. 찢어진 박스 종이가 차 앞바퀴에 끼어져 있더래요. 이게 왜 바람에 날려서 여기 끼었나 보네 하고 버리려고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요 빨간색 라카로 써진 글자가 크게 보이더래요. 딱 4글자가 있었대요. 도망가라. 이걸 보더니 왜 박스에 도망가라는 글자가 써져 있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면서 소름이 갑자기 돋더래요. 아니 박스 용지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면 나간다고 바람에 내 차 바퀴에 끼었다고 경보음 소리가 난다고? 그리고 이 글자 쓰여진 게 라카로 쓰여진 게 도망가라 이건 뭐야? 그리고 돌비는 2시간 늦는다면서 갑자기 나 보고 싶다고 나랑 사랑하고 싶다고 지금 풀악셀 밟고 온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방금 봤는데 왜 거짓말까지 하지? 내 신발을 근처에서 불태워선 이제 나랑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뭔가 좀 왠지 모르게 그냥 그날따라 그냥 본능이란 게 나왔대요. 이상했대요. 그 본능은 바로 피하자. 그래 뭔가 오늘은 피하자. 그냥 불현듯 그게 느꼈대요. 펜션에 급하게 들어가서 자기 소지품만 급하게 챙겨서 차를 다시 와서 시동을 켜고 나가려고 하는데
펜션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와서는 어디 가냐고. 어디 가요? 은주씨 어디 가요? 차 옆으로 다가오길래 아, 돌비가 곧 온다고 해서 급하게 마실 것들 몇 개 안 사왔다고 근처 마트에 가서 좀 사러 간다고 변명을 했대요. 여기 아주머니 혹시 슈퍼 같은 거 있냐? 마트 같은 거. 근데 이 아주머니 말이 우리 펜션에도 작은 슈퍼 있으니까 거기서 사도 된다고. 아, 괜찮아요. 저 술도 사야 되고 이리저리 아직 살 거 많다고. 그래서 그냥 일부러 좀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돌비 오시면 그 아주머니가 좀 반겨주세요 라고 일단 얼버무렸대요. 그런데 펜션 아주머니가 한숨을 이렇게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래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은주 씨는 또 한 번 숨이 멎는 듯 너무 놀랬대요. 그 말은요. 또 방해꾼이 왔다 갔네 라는 말을 했대요. 숨이 멎는 듯 그 말을 하니까 은주 씨는 왜 나한테 이 말을 하지? 의아하면서도 숨이 턱턱 막히면서 일단 차를 돌려 빨리 그 자리를 떠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그런 농담도 잘하고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뭔지 모를 그날의 본능은 동물적 직감 같은 게 그날의 본능은 무서우면서 여길 떠나야 되겠대요. 가면서 무서우니까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방금 일어났던 상황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친구는 은주야 내가 너를 아는데 아니 무슨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야 될 일 무슨 얼터당ton 소리를 하냐. 아니 야 그냥 나는 모르겠어. 그냥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내가 돌비를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그날에 못 보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또 우연찮게 일어나는 이런 환경들과 상황들이 왠지 모르게 나는 거부감이 좀 든다 오늘은. 그러면서 친구랑 한참을 통화하다가 집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면요 아까 봤듯이 돌비는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 근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면 적어도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미 돌비는 펜션에 도착해서 내가 없는 거 알았으니까 자기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친구랑 1-2시간 통화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왜 전화 한 통 안 오지? 이게 또 이상했대요. 이게 정상인가? 부재중 있겠지 했는데 없더래요. 부재중 통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카톡도 없어. 이게 또 불현듯 너무 이상하다. 은주 씨가 남자친구인 돌비한테 내가 그냥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건가?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던 애가 전화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면 혹시 내가 친구랑 통화하고 집에 오는 동안 얘가 오다가 사고를 당했나? 이런 복잡한 상황에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야 혹시 모르니까 네가 내 남자친구 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 좀 해볼래? 모르는 번호로 전화 걸어보면 남자친구 목소리가 알 거 아니냐 해서 알겠다고 해서 친구가 그 번호로 걸어봤대요. 근데 당연히 남자친구가 딱 받으면서 여보세요? 그 당시로 치면 약간 녹음 같은 걸 해서 들려줬대요. 은주 씨한테. 당연히 남자친구 목소리를 맞고 사고 난 건 아닌 건 확인이 된 상태예요. 예. 그러면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지?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하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래요. 내가 걸어야 되는 건가? 아니 지금 이상한데? 고민만 엄청 하다가 결국에 잠이 들었대요. 그날은요. 아침에 눈을 떠봐도 부재중 전화는 없었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왜 내가 그 펜션에 나왔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야 되는데 없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또 하나 소름을 돋았는 게 내 차에 경보음 같은 게 있었나? 내가 이 차를 중고로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차에 경보음 같은 게 있었나? 예. 그 순간 또 팔에 소름이 너무 돋았대요. 아니 중고차 내 친구 오빠한테 이걸 샀는데 친구 오빠한테 이 차를 분명 샀는데 이걸 아니다. 일단 걸어봐야 되겠다.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친구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혹시 오빠 저한테 중고차 파실 때 지금 이 차에는 경보 시스템 같은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긴 있는데 그거 해제해둬서 소리 안 날 건데 이러더래요. 해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마 소리 안 날 건데 은주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도대체 그날 차 경보음 들은 건 뭐지? 펜션 주변에 차가 경보음이 울린 건가? 아닌데 내 차하고 그 펜션 주인으로 보이는 차 그거밖에 없었는데? 일단 전화를 끊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대요. 남자친구인 돌비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나? 왜 얘가 연락이 없지? 나한테 화난 건가? 아니면 삐져서? 아니 보통 애인이 없어지면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닌가? 왜 전화를 안 하지?
진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걱정하는 게, 고민하는 게 맞는 건가? 하루가 또 다 지나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다음날 월요일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내가 먼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월요일 출근을 하고 그때도 부재중, 연락도 없어서 퇴근길에 달달달달달 떨리는 손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로 착신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예. 또 한 번 은주 씨는 손이 떨리면서 뭔가 모를 공포가 너무 엄습했대요. 남자친구 회사에다 전화를 해봐야 되는 건가? 아니 갑자기 폰이 왜 없는 번호로 하지? 아니 어떻게 지금 내 소식을 전달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들려 지금 그 상황에서는. 네. 남자친구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나 잠수 이별 당한 건가 설마? 오만 가지 다 생각이 들 때쯤 남자친구 명함이 있거든요. 왜냐면 헌팅을 당했어서 그 명함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대요. 네, 남자친구 명함에 적힌 회사로 연락을 해봤대요. 근데 거기에서 담당자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대요. 아니 명함에 부서, 직급, 회사 로고, 이름까지 다 적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혹시 몰라서 그 명함을 회사 관계자분이 보여달라고 해서 그 당시 뭐 멀티메일 문자 같은 걸로 보내줬대요. 그걸 보더니 이거 우리 로고와 완벽하게 명함은 맞는데, 우리 회사 명함은 맞는데 이런 분은 없다고. 과거 퇴사자에도 이런 이름은 없대요. 거기서 은주 씨는요, 정말 머리에 한 대를 세게 맞았대요. 정말 무서운 채로.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로 얘기를 하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있죠. 그런 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헌팅으로 만나서 그런가? 남자친구의 친구들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남자친구 말고는 도저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한테 모든 이야기를 고민이니까 털어놨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펜션 갔잖아. 그 펜션 갔으면 그 펜션 아줌마가 너 이름까지 알았다며, 네 남자친구 돌비도 알 거 아니야. 아는 사이라며. 그럼 뭔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지.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혼자 가긴 무섭잖아요, 돌비님 이거.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내가 그 펜션 이야기라도 할 테니까 니네들 다 같이 가자. 친구들 끌어모아서. 나 사실 아직 돌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대로 솔직히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거면 걱정이 된다고. 이게 사실 그때는 정신 못 차렸대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아무리 뭐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대요. 씌인 거죠. 제대로 씌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펜션 이름도 몰라요. 남자친구가 예약한 장소이고 그냥 내비게이션의 주소만 아는 거예요. 위치만 알고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무조건 친구들과 거기를 가야지만은 알 수 있는 게 정답이에요. 예, 무서우니까 친구들 여럿이서 나를 잡고 내비에 찍힌 펜션으로 주말에 갔대요. 남사친이라고 해야 되죠. 남사친과 여사친들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갔다 왔는데, 가본 길이다 보니까 가는 길에 여기서 돌비가 트렁크에 내 신발 꺼내서 불 지르는 장소다. 내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었다. 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요. 근데 은주야, 너 저기 어떻게 올라간 거야? 라고 말을 하더래요. 야, 저기 뭐 낙석 금지 방지 그런 약간 뭐 쳐져 있는데 너 저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예. 저쪽으로 가면 산책로 길이 있어. 저기 뚫려 있는 길이 있거든. 근데 아무리 가도 그 산책로에 뚫려 있는 길은 안 보였대요. 친구들은요, 너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친구들 말을 생각해보니까 저기 산책로도 아니야. 따시고 보면 그냥 저거 야산길이야. 너 저기 어떻게 올라갔냐고. 여기에서 또 소름이 돋아요. 내가 지금 올라간 길은 어디 있는 건지. 지금 은주 씨는 완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거기서 일단은 내가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왔나? 펜션을 도착을 일단 했어요. 내비 찍힌 대로. 여전히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었고 혹시 방이냐고 친구 한 명이 관리실 같은 데를 가서 막 찾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날의 펜션 아줌마가 이 은주 씨 친구들한테 다가오면서 여기 아직 오픈 전이라서 숙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은주 씨를 바라보면서 쓱 다가왔대요. 친구들까지 끌고 와선 어지간히 보고 싶고 찾고 싶은가 보네. 예. 은주 아가씨, 뭐 때문에 언제 데려갈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아가씨 참 운 좋은 사람이다. 참 운 좋은 사람이야. 뭐 여기 올 것 같기도 했는데 진짜 왔을 줄은 몰랐는데 어지간히 무섭긴 했나 보네. 근데 나는 다시 말하지만 너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어. 돌비라는 애 절대 찾지도 말고 이미 번호도 없어졌을 것 같은데 잊으라고.
그냥 조용히 잊고 살라고 걔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정말 너 운이 좋은 아가씨다. 내가 그날 한 말 기억할 건데 또 방해꾼이 와서 방해 안에 그 사람이 아니 혹은 그 방해꾼이 아가씨 살린 거야. 또 한 번 알아들을 수 없는 의미심장한 말에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기 아줌마 내 친구 귀신 들렸어요? 아니 혹시 그러면 뭐 돌비라는 애 제 친구 사기꾼한테 몸도 마음도 다 다친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은주 이 여자가 뭔 일을 당했던 간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친구들. 다만 내가 다시 말하지만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운이 좋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만들 가시게. 그리고 여기는 이 펜션은 일반인들이 숙박하고 그런 펜션이 아니니까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예약해놓은 이런 데도 안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가더래요. 은주씨나 거기 친구들도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이젠 같이 온 친구들도 무섭고 복잡하대요. 혹시나 친구들이 은주야 그러고 보니까 너 남자친구 사진 좀 보자고. 생각해보니까 너 반년 정도 만났으면 죽지 못할 만큼 진하게 만났으니까 사진은 있을 거 아니냐. 아 그게 사실은 자 여기서 좀 저도 의아했어요. 전 처음에 여기까지 듣다가 얘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펜션 오기 이틀 전에 돌비가요. 여자친구 핸드폰이 조금 낡아 보인다고 펜션 오기 이틀 전에 갑자기 자기 일하는 곳에 와서 핸드폰을 새 거로 바꿔줬대요. 기계만. 어디서 최신 폰을 하나 가져와서 사진은 그 새 기계를 가져오면 거기에 있는 뭐 통신사나 뭐 주변 대리점을 가지 않는 이상 본인들이 일부러 USB에 빼놓는 과정이 있거든요. 사진 같은 거. 뭐 파일이나 이런 사진 같은 거 본인들이 일부러 컴퓨터로 USB를 빼놓는 경우 있는데 번호만 일일이 저장해서 쓰고 있었대요. 그날 바로 쓰게끔 해주고 싶다고 뜯어서는 바로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돌비랑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폰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그 USB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그러면 친구가 말했을 때 너 그럼 사진 없어? 내 차에 USB가 그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없더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스마트한 이런 시대에 아니 그럼 SNS 같은 데 사진 올린 거 없냐니까 이제 남자친구들도 물을 거 아니야. 남사친 애들도. 아 사실 돌비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해. 우리만 같이 사진 찍는 거 많았고 참 좋았는데 자기 사진은 절대로 SNS 같은데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정말 여자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대요. 헤어지면 서로가 상처고 깊어지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싫다고 결혼하면 못다한 사진, 공동 계정 이런 거 만들어서 커플 계정 있죠. 사진 많이 업데이트해서 올리자고.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지켜줬대요. 이걸 다 듣다 보니까 도대체 너는 어떤 애니? 이렇게 이제 웃더래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은주 너 진짜 대책 없다고 욕을 그렇게 했대요. 아니 이상하면 이상한 사람인데 사랑에 미쳐서 무슨 넌 이런 경험을 다 하냐. 예.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붕 뜨는 잠수 이별이에요. 흔적도 없는. 나는 진짜 찐한 사람도 얘랑 엄청나게 했는데 정말 그냥 누가 들으면 그냥 얘는 구라쟁인 거예요. 그냥 너 없는 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있죠. 도저히 이게 좀 억울하고 좀 이상하니까 펜션 아주머니한테 은주씨가 급해서 다가가서 빌다시피 했대요. 제발 연락처 좀 알려달라. 아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신 애라고 하지 않았냐. 제발 때 아닌 때를 1시간 가까이 엄청 많이 썼대요. 그럼에도 끝내 아주머니는 대답은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말해줄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안 돼. 네가 울며불고 막 그래도 나는 말 못해. 아주머니가 은주씨한테 그래도 조금 너무 눈이 퉁퉁 붓게 그렇게 너무 서럽게 울다 보니까 내가 딱 하나는 그래도 전달해주겠다. 아가씨 그날에 봤던 사람인지 귀신인지 그런 상황 겪었다고 했지. 너 뭐 뒤에 뭐 따라오던 여자 뭐 그런 거 네 말 들어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귀신이면 귀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인데 너 살린 거야. 그러니까 아가씨 차 타고 여길 떠나고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면 네가 차 타고 떠나면 여길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너 정상이잖아. 근데 너 안 돌아왔잖아. 너도 본능이 있고 뭐 감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안 돌아왔잖아. 그리고 뭐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하나 더 얘기해 줄게. 혹시 돌비 쌍둥이인 거 알고 있었냐? 그걸 말을 해주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돌비 쌍둥이야. 아 그건 알고 있었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돌비 그러고 보니까 돌비 쌍둥이 형인가 동생? 자기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까지만 딱 듣고 일단 돌아가는 차 안에서 들은 건 뭐 이것까지는 들어봤자 아무 뭐 도움은 안 돼요 사실.
돌아가는 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대요. 그날 펜션에 본 사람이 나를 살렸다고? 나를 지켜줬다고? 코트 입은 여자 그 사람 본 것뿐인데 우연히 또 그 여자를 의식하면서 피해서 산책로로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돌비가 내 신발을 태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그리고 나는 생각도 취미도 속공업도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그 이후에 내가 이상한 이별을 맞이한다. 너무 패닉에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졌겠죠. 시간이 약이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은 몇 년이 흘렀대요. 그대로 일단 여기는 끝이 났어요. 상처는 결국에 시간이 아물게 해준 상태라고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당연히 저는 듣고 나서 산이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코야, 너 이거 대충 짐작되지 않냐? 너 돌비공포 라디오에 은주 누나 사연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냐? 거기에 해답이 반은 있는데 그 펜션이 뭐겠냐고. 가야산을 등지고 앞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태양빛이 쫙 내리는 그런 명당 중의 명당 장소에 펜션을 지었잖아. 일반인은 예약할 수가 없는 펜션이라잖아. 그곳은 아마 우리가 전에 가본 장소 아니겠냐. 무속인들이 그들만의 짝짓기 장소 아니겠냐. 만나는 장소 아니겠냐. 그리고 그 돌비라는 놈은 아마도 신병 물려주게 한 것 같다. 보통 남자한테 여자 신이 들어오면 남자한테 여자 신이 들어오면요. 자기하고 맞는 성향의 여자한테 물려주는 방법이 깊은 합궁과 함께 제를 지내 양밥 비스무리한 걸 쳐서 넘겨주면 된대요. 신발까지 태운 거면 거의 100% 아니겠냐. 보통 머리카락이나 손톱, 피, 그리고 여자의 체액이 묻은 걸 가지고 양밥 치면 무속 세계는요, 상황에 따라서 몇십 프로의 이상은 성공을 한대요. 정말 용한 사람 기준이라면. 예. 당연히 이 둘은 진한 관계니까 체액 같은 걸 다 가져가지 않았겠냐. 몸도 마음도 모든 걸 다 가져갔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물건이거든. 몸을 가지고 모든 걸 체액을 다 가졌으면 이제 마지막은 평소에 쓰는 물건이거든. 바로 신발인데 신발 같은 게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는 용도, 그걸 인도하는 게 물건이 바로 신발이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발을 불태운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마지막 궁합을 분명 할 거라고. 그게 바로 거기 펜션일 거라고. 보통 너 은주 누나 사연 때도 내가 얘기해 준 거 있지만 보통 양박치기 넘기기는요 시간대가 맞아야 된대요, 돌비님. 거기에서 바로 시간하고 모든 게 맞춰줘야 돼서 마지막 단계인 관계인데 그러니까 전화로 바로 가서 해도 되냐 약간 이런 말을 한 거 아니냐 추측입니다. 일단 뭐 그 방법들을 일단 쓴 것 같다. 있거나 말거나인데 내가 알기론 그래. 또 뭐 아까 보니까 뭐 쌍둥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쌍둥이라면 분명 그 한 명의 형제는 성공한 것 같대요. 집안 대대로 신병을 받은 집은요. 보통 돌빈이 한 명한테 간다잖아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그쵸. 무당이면 한 대 걸러 이 사람한테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쌍둥이는 한 몸으로 보거든요. 네, 둘 다 가는 경우가 있대요. 뭐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어찌됐든 은주라는 사람한테 나타난 그 코트 여자가 도와준 거라면 도와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 펜션 아줌마가 운이 좋다고 또 누가 방해를 했네 또 운이 좋다 그런 말 한 거 아니겠냐. 내 느낌은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이 말을 제가 들은 대로 은주 씨한테 전달해 줬거든요. 너무 놀라더래요. 안 그래도요. 그 과정에서 돌비를 만나는 과정에서 생전 꿈 같은 걸 꾸지도 않는 은주 씨였대요. 귀신 꿈도 자주 꾸긴 했대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그 귀신 꿈이 언제 나오냐면요. 돌비랑 밤마다 뜨밤을 보내고 나면 그 귀신이 나타난대요. 튀어나와서. 그걸 보고 뭐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땀을 뻘뻘 흘렸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은주 씨의 사연 제보를 하나 받은 걸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상 아코님이 계속 오셔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워낙 좋아하실 분들이 많지만 또 육아를 하시다 보니까 또 힘드신 상황이 많잖아요.
아유, 그래도 네. 저도 기쁩니다. 우리 여기 돌비님 있는데. 아유, 안 기쁘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코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자,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코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돌비 아코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머랭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머랭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네. 스님 이야기 조금 짧은 편으로 2개 준비해봤습니다. 또 머랭님 요즘 또 스님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계시죠? 네네. 정말 또 기이한 일들이 많은 또 스님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저희 가족 여행을 스님과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을 한번 스님과 간 적이 있었는데 먼저 같이 가기로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절에 가게 되면서 스님께 저희가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러면서 계획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원래도 평소에 바쁘신 분이셔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여행을 계획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별 얘기가 없으셨다가 갑자기 이번 여행에 스님이 껴도 되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상관이 없다. 왜냐면 그냥 가족끼리의 여행이고 뭐 한 명이 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여행이 아니었어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스님이 오시면은 저희는 기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급작스럽게 갑자기 여행을 끼게 되신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오케이를 해가지고 같이 6학년 여름에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그 아버지 차로 이동을 같이 하려고 그냥 배 차 같이 태워가지고 제주도로 옮겨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는 차를 타고 제주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엄청나게 큰 배? 그리고 뭐 항구 쪽에서 처음 봤던 파리 같은 기억? 그리고 되게 스님의 오묘한 표정까지. 되게 여행 내내 스님이 좀 오묘한 표정을 되게 지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게 스님과의 첫 여행이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가족과의 첫 제주도 여행이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되게 아직도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의 차로 돌아다닐 예정이었는데 배로 가면 엄청 늦게 도착하잖아요. 예전에는 더 느리게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을 하자마자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근처 맛집으로 가서 밥을 먹고 첫날에는 돌아와서 쉬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별일이 없긴 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움직이는데 제 기억에는 항상 스님 얼굴이 계속 묘한 표정이었다고 했잖아요. 즐길 때는 같이 즐기시고 사진도 찍고 웃고 떠들었는데 이상하게 차에만 타시면은 표정이 조금 계속 묘하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미 그거를 표정을 의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스님 표정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차만 타면 스님 표정만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안 그래도 5명인데 스님까지 있어서 6명이었었다 보니까 아버지 차가 저희는 그랜저에다가 좀 큰 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까지 6인승 차량을 타고 있었긴 했는데 잠깐 사이에 제가 약간 블랙아웃이 온 거예요. 보니까 차 사고가 났던 거예요.
갑자기 저희가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어떤 차가 와서 박아서 제가 앞좌석에 얼굴을 박아가지고 순간 그 앞이 깜깜해졌던 거죠. 예.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일 무섭는 게 저만 박았어요. 근데 이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저만 잠깐 기억을 살짝 날린 상태에서 딱 눈을 떴는데 다들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스님은 벌써 차에서 내리신 거예요. 차에서 이미 내리셔가지고 상대방 차주한테 거침없이 다가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차주분이 되게 비틀거리면서 내리셨는데 상대방 차주분은 중년의 남자분이시고 비틀거리는 남자분을 스님이 붙잡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스님이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또 따로 무언가 얘기를 하시더니 저랑 오빠랑 동생 엄마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려보내시고는 아빠랑 같이 상대분 차주랑 따로 어딜 가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사고 충격에다가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묻지도 못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정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그때는 아마 저녁 늦게 저희가 사고 후유증도 있고 그날은 차가 없어서 어떻게 돌아다니지도 못해가지고 한창 자고 일어났었을 때 스님이 엄청 뭔가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고 아빠랑도 돌아온 모습을 보고 그 다음날 그냥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다까지가 제 기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절에 갔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얘기를 했었을 때 들은 이야기였거든요. 스님 시점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꺼냈을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안 드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 전주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드셨는데 저희가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꺼냈을 때 뭔가 이거는 따라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이 문연듯 드시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면 안 되냐는 말이 그냥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의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리고 본인도 스케줄이 안 되는 걸 아셨는데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시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차를 볼 때마다 계속 기분이 오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계속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가족 여행에 끼어서 따라오셨는데 계속 그것만 신경 쓰기에는 저희한테 피해를 주시는 걸까봐 일단은 즐길 거는 즐기되 이게 뭔지는 계속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에 티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눈치챘다는 건 모르셨었대요. 그 오묘한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되게 놀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걸 기억할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대망의 사고 날 차 사고를 당하고 차주를 보는 순간 왜 여기가 오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되셨대요. 차 사고를 당하는 순간 이거였구나. 자기가 왜 여기 오고 싶어 했는지 알겠더래요. 이 사고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딱 그 차주를 보는 순간 그 차주 옆에 물에 퉁퉁 불어터진 어부복을 입은 남자가 머리가 큰 채로 피를 흘린 채로 차주 옆에 붙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스님은 문 열고 나가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냥 이끌리듯이. 그러면서 그 차주분은 내려가지고 당황하셔가지고 죄송하다고 갑자기 눈앞이 안 보여가지고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도 안 밟혀지고 해서 부딪혔다고 다치신 데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스님은 말도 안 듣고 그 옆에 있는 그 영가를 보셨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영가가 일부러 시야를 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자기가 있는 차랑 부딪히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옆에서 계속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과하시길래 아니다 괜찮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차주분이 되게 어리둥절하면서 네네네 이러면서 있으시니까 일단 사고 얘기는 우리 아버지랑 하라고 아빠를 불렀대요. 그래서 아빠를 불러가지고 오기 전에 여행자 보험이랑 이런 거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라고 하고 스님은 그 영가랑 잠깐 대화를 하신 거예요. 차주가 잘못을 해서 영가가 붙어 있었던 건 아니시래요. 일단 제주도에 사는 주민이시니까 대부분은 일단은 귤 재배도 하지만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업으로 사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분이 어업을 하시다가 아마 자신도 모르게 넋거지를 하신 것 같대요.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넋거지를 했대요. 예. 넋거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옆에 붙어는 다니는데 알아봐 주지도 못하고 자기 억울해서 떠날 수는 없고 하니까 옆에 붙어 다니다가
이제 스님을 보고 그 차주의 눈을 가려가지고 들이박은 거예요. 이제 자기 한을 풀어줄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일단 죄송하다 했대요, 그 영가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충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차주한테 얘기를 했대요. 혹시 요 근래에 꿈도 이상한 거 많이 꾸고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러지 않았냐. 이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아셨냐고. 근데 그 복장이 누가 봐도 딱 스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혹시 요 근래 바다에서 뭐 건지거나 신 같은 거 보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화들짝 놀라시면서 최근에 제가 옆집에 사는 그 동료의 시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체를 건져서 넋거지를 하게 된 거구나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차주분은 이걸 어떻게 아셨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영가가 옆에 있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긴 한데 본인이 어쩌다 보니 넋거지를 하게 됐고 그 영가가 지금 사실 억울하게 죽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붙어 있었는데 자기를 몰라 봐줘가지고 그거를 좀 풀어봐 달라고 꿈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가위 눌림이 되고 몸에 안 좋은 영향이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의도로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차주분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영가분은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어업을 나가셨다가 그냥 실수로 빠져 죽은 거라고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걸로 사건이 종결된 걸로 알았는데 무슨 억울한 죽음이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영가가 못 떠나가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어업을 나갔던 다른 동료 A씨가 있다. 그 A씨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하니까 갑자기 그 영가가 엄청 그 살기가 피어오르더래요. 보니까 A씨가 그 영가를 아마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얼굴이 약간 박살이 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피 흘리고. 그래서 그 영가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서로 A씨랑 그 영가랑은 같이 어업을 하는 동료였는데 A씨가 그 영가한테 빌린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둘 다 사정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 없는 사정에 A씨가 더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 없는 돈을 빌려줬대요. 빌려줬는데 그거를 갚아야 될 날짜가 됐는데도 계속 못 갚고 있으니까 영가인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가 자기도 기다려도 안 돌려주니까 자기도 사정이 급해진 거죠. 급해져서 혹시 그게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돈 얘기가 되게 민감한 얘기다 보니까 감정 싸움까지 간 거예요. A씨가 홧김에 밀쳤는데 그게 날씨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우천에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비가 배 모서리에 머리를 크게 그대로 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이 어업을 나갔고 거기에서 머리를 즉사를 했는데 당연히 A씨는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그냥 비도 내리고 날씨도 안 좋았고 옛날에는 날씨가 안 좋으면은 실수로 발 헛디뎌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 게다가 제주도가 그 암초도 많잖아요, 바다에.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상처쯤은 바다에 좀 익사사고가 나면은 불어 터지고 그리고 암초에 머리가 부딪혔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과학수사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그대로 그렇게 묻힐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평소에 둘이 사이가 좋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자기가 계속 못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그 차주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차주가 근데 그걸 자기한테 지금 붙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걸 자기가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거냐. 자기는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당연히 차주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넋거지를 했으니까 스님도 억울한 거 이해는 하는데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본인 손으로 넋거지를 해서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건 내가 떼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스님이 해마를 못 하신다 하셨잖아요. 달래주는 건 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스님이 이러셨대요. 그냥 무작정 경찰 찾아가서 조사 다시 해달라고 해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상태를 봤었을 때 하나 놓친 게 있는 것 같다. 그 머리에 상처가 자기가 어부일을 너무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암초나 바위에 부딪힌 상처가 아닌 것 같다. 찍힌 상처였던 것 같다. 해서 무작정 우기라고. 그리고 예. 그 옆집이면은 거기 집 보호자들이랑도 친할 거 아니냐. 가서 우겨라. 다시 재조사 해달라고. 이거 사고 아니고 그 살인 사건 같다고. 우겨서 어떻게든 재조사를 받아라. 죽은 사람이 계속 옆에 붙어 있으면은 본인 몸만 더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나쁜 일 계속 생길 거다. 어떻게 해서든 우겨가지고 재조사를 받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까지 스님도 같이 찾아가 주셨대요. 이제 그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게다가 시간이 좀 지났고 우천에 증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일단은 그 우긴 게 통하긴 통했나 봐요. 돌아와가지고 그 결과를 조금 스님은 초조하게 기다리셨는데 그 A씨가 다행히 다른 데는 다 청소를 했는데 그때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피를 되게 많이 흘렸대요. 네. 그 생선 창고 아시죠? 밑에 담는데. 그 자물쇠 걸어놓는데 거기 피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 피가. 근데 거기 원래 생선 피랑 이런 거 섞이면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녹슬면은. 근데 거기를 검사를 했는데 사람 피 반응이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찰이 압박 수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원래 자기 진술대로라면 사람 피가 나오면 안 되는 곳에서 사람 피가 나왔잖아요. 네. 자기 진술이랑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제 미끄러워서 바다에 바로 빠졌다고 했는데 곳곳에서 사람 피가 살짝씩 발견이 되니까 자기 진술이랑 안 맞아서 결국에는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영가가 차주분을 떠났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은 해결이 됐고 지금도 가끔 저희 제주도 여행을 한두 번 가면은 거기 집 가가지고 바다 낚시도 아버지랑 같이 하시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일단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야, 제주도 여행설. 네. 예. 그 뒤에도 몇 번 그분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거기 바닷가 가서 많이 놀고는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고 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또? 두 번째는 스님 본가 썰인데요. 오, 예. 이거는 마음이 조금 시큰거리는 썰이긴 한데 네. 스님도 본가가 있으시잖아요.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되게 작고 예쁜 마을이었어요. 거기도 제가 직접 가봤던 곳이라서 그런지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남는데 되게 화창한 여름에 갔었어요. 정확히 시기가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돌담에 장미가 폈었을 때 갔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작고 아담한 마당에 화분이 엄청 많고 꽃이 많이 있는 그런 작은 정원집이셨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되게 작았어요. 거기가 정부 차원에서 재개발로 집 정리를 해야 됐었어요. 불법 재개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 차원에서 거기가 도로로 이제 공사로 길을 내야 돼가지고 집 정리가 되는 거여가지고 네. 아쉽지만 스님이 보기에도 마을로서의 기운이 다 했다고 여겨지는 곳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머님도 다 돌아가시고 스님만 남아 계셔가지고 집 정리를 하러 가셨는데 엄청 소란스럽더래요. 다 정리를 하고 가가지고 거의 스님만 정리가 남았는데 대체 무슨 소란이지 하고 갔는데 마을에 되게 오래된 할머니가 계셨는데 정부 관계자랑 싸우는 거를 목격하신 거예요. 이게 불법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라 합법적이고 막무가내로 버틸 수가 없는 건데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절대로 못 나간다고 버티고 계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중간에 스님이 말리고 정부 관계자분들한테도 내일 오시라 하고 할머니한테도 그만 역정 내시라 얘기를 하고 다 중간에 중재를 해서 돌려보냈대요. 그러면서 스님 어렸을 적 기억에 주변에서 어렸을 적에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였던 거를 기억을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 주변에 할아버지 영가가 있으셨대요.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아, 그때 할아버지 분은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때 되게 기억이 남았던 부부셨던 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 분은 말을 못하셔가지고 수화를 하시는 분이셨대요. 아, 예. 할머니는 말이랑 다 되시는데 그냥 할아버지랑 수화로 대하고 근데 그때 얘기 드렸다시피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보는 거가 조금 있어가지고
마을에 소문이 났었는데 유일하게 되게 편견 없이 대해주시는 그런 부부셨대요. 그래가지고 스님 기억에 되게 착하신 부부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버티시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게다가 이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기도 하고 다들 좋은 보상 받고 떠나는 건데 해가지고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대요. 이제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는데 게다가 집 상태도 엄청 낡아가지고 이게 조금만 있으면 거의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위험할 정도였대요. 더 있으면은. 안전상에서도 할머니가 집을 좀 떠나야 안전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에 설득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들어갔는데 할머니 말은 이것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좀 이른 나이에 아들도 잃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어렸을 적에 더 잘해줬던 것도 있는데 할아버지도 최근에 떠나신 거예요. 여기서 생을 마감을 하신 거죠. 노환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추억이 있는 이곳에서 자기 삶을 마무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고. 자기 아들도 여기서 죽었고 남편도 여기서 죽었는데 자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자기 생명 살아봤자 지금 얼마나 살겠냐고. 그냥 여기서 같이 모든 추억을 안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근데 지금 갑자기 길 들어선다고 이 집을 다 밀어버리면 자기는 어디 가서 지금 허망하게 사냐고. 돈 다 그런 거 보상, 배상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있었던 추억을 안고 그냥 여기서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다. 나 그것밖에 바라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음이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거랑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되게 고통스럽게 마무리되는 거랑 그게 또 다르잖아요. 네. 근데 스님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 미래를 보시잖아요. 이게 노환으로 돌아가실 게 아니라 집이 무너져서 돌아가실 것 같더래요. 느낌이 영. 그래가지고 할머님한테 그러셨대요. 저 기억나시죠? 이러니까 기억나지. 옆집 네 누구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본다고 하고 얘기 많았는데 저 잘 돌봐주신 거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 들어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곧 무너질 것 같다고. 할머님 돌아가시는 게 노안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좋게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좋은 곳으로 옮겨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엄청 역정을 내시더래요. 너 그 사이에 정부 관계자랑 짰냐? 나 내보내려고. 난 절대 어디 안 간다. 이러면서 스님을 쫓아내더래요. 그래서 스님도 속절없이 쫓겨나셨대요. 역정에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오셨는데 엄청 고민이 되셨대요. 어떻게 설득을 하나 이러는데 나오자마자 할아버지 영가가 딱 기다리고 계셨대요. 할아버지 영가도 아셨던 거죠. 할머니 고집이랑 할머니가 안 떠날 걸 아니까. 게다가 집 상태도 위험한 수준이었고 이러니까 할아버지 영가가 못 떠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영가가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면서 막 손을 갑자기 앞으로 내밀면서 비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포즈를 막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은 할머니 설득을 위해 가지고 할아버지 영가랑 잠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아는 당연히 모르시지만 영가인 상태에서는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죠. 할머님이 할아버지 영가가 노안으로 죽고 나서부터 집에 대한 집착이 엄청 더 심해지셨대요. 안 그래도 낡은 집이라서 위험해가지고 자기가 못 떠나고 있었는데 정부가 개발 차원에서 돈도 주고 이사도 시켜준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죽어도 못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영가가 더 못 떠나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집이 무너져서 험한 꼴로 아프게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설득 좀 해달라고 할아버지 영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도 얘기를 했대요. 아까 보시지 않았냐. 할머니가 고집이 이렇게 센데 어떻게 설득을 할지 자기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영가가 자기가 할머니 옆에서 수화로 손동작을 할 테니까 따라해줄 수 있냐고 했대요. 그래서 스님이 알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어설프게나마 따라해 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만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스님이 그 뜻을 들었는데 우셨대요. 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슬프기도 하고. 일단은 차분하게 뜻을 듣고 한 차례 우시고 다시 똑똑똑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 문을 안 열어주셨대요.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주시다가 할머님한테 할아버님 아직 여기 계시다고 할머니 걱정돼가지고 할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시다니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게 딱 뚝 끊기더니 문을 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아를 어설프게 따라 해서 할머니한테 보여주셨대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르륵 주저앉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님한테 소리쳐서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떠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냥 할아버지 말투로 얘기를 하자면 수아의 내용이 내 죽은 지 1년이 넘어가는데 당신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남아있어. 이제 그만 훌훌 털고 새로운 곳에서 남은 생 편히 보내다가 올라오시게. 잘 때 내 이부자리도 그만 펴고 없는 사람 이부자리는 못하러 펴시오. 당신보다 먼저 가서 내 미안하오. 하지만 이게 다 천명 아니겠소. 그러니 고집 그만 부리고 나도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이고. 한평생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소. 라는 뜻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걸 듣는데 저도 좀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도 울컥하시네요. 네, 맞아요. 아이고, 이거는, 참. 그러면서 네. 말도 못하는 나랑 한평생 같이 살아줘서 고마웠고 수아도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 따로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찐사랑이네요, 찐사랑. 네. 자기 때문에 못하는 수아 배워가지고 평생 뭐 사랑해줘서도 고맙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를 하셨는데 스님이 있는 절 근처에 이사해서 사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그때까지 할아버님 안 떠나고 계시다가 같이 손잡고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끝났습니다. 야, 마지막에도 이렇게 또 슬픈 이야기네요, 이거. 네. 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공감을 네. 뭐, 난 못하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 배우자가 죽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쵸. 참. 두 분이 그곳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머랭님께서 두 가지 정말 또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가라앉히시고요, 머랭님. 네. 네, 근데 그 내용을 읽을 때 얼마나 그 몰입이 되셨겠어요. 네. 네, 좀 그 부분이 슬펐어요. 기억에 계속 남네요. 나 때문에 수학까지 배워가면서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네. 네, 그게 또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머랭님.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마지막에는 아까 뭐 조금 슬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많이 슬픈 이야기고 또 어찌 보면 두 분이 또 그만큼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요즘 같은 그렇게 아내분과 남편분에게 나쁜 말 하고 성질 내고 이러신 부부들 많잖아요. 네, 있을 때 잘하자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 머랭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다, 머랭 회장님. 회장님을 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뭐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회장님? 아, 네, 아닙니다. 아이고, 건강합니다. 회장님. 아이고, 옥체 보존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머랭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오늘은 스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머랭님의 또 이야기에 등장하는 스님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또 겪었던 이야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머랭이요! 아마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스님은 정기적으로 강의를 다니는 대학도 있으시지만 예전에는 대학을 정해놓고 다니질 않고 불러주는 대로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불교 대학이 많이 밀집한 곳에 강연을 한꺼번에 가게 되셔가지고
원래는 대부분 당일치기로 강연을 다니시는데 이번에는 한 3, 4일 정도 일정을 잡으시고 강연을 다니실 대학들과 거리상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의 모텔 정도의 숙소를 잡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큰 지역만 말하면 일단 대구라고 할게요. 대구에서 강연을 한 3, 4일 정도 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첫날에 한 2, 3개 정도의 강연을 마치시고 그 숙소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약간 좀 모텔 자체의 터가 을씨년스러운 기운에 조금 꺼리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예약도 했고 시간도 늦었고 게다가 한 번 강연하는데 쏟는 에너지가 되게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하셨기도 하셔가지고 일단 들어가시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앞에 카운터에서 키를 받으시고 예약한 방을 들어갔는데 딱 문을 열자마자 침대 구석에 있는 영가랑 눈이 마주치게 되신 거예요. 그 영가의 모습이 온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이목구비라고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모습에다가 양손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비린내랑 피비린내가 확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에서 죽었구나. 누가 봐도 약간 모텔에서 안 좋게 죽은 귀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욕조에서 안 좋은 시도를 한. 네. 그래서 스님은 웬만하면 참고 있겠는데 그 물비린내랑 피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카운터로 내려가가지고 주인한테 다른 빈방 없냐고 물으셨대요. 네. 그래서 다행히 빈방은 좀 있어가지고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뭐 때문에 바꾸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냥 자기 코가 예민한데 거기서 조금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얼버무리셨대. 이걸 막 일일이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근데 그 순간 주인 얼굴이 약간 굳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저 정도 귀신이면은 저기서 잔 예민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비린내를 맡았거나 악몽이나 가위 정도는 눌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수는 있겠다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서는 다른 빈방으로 가셨는데 이번에는 문을 열자마자 방이 꽉 차도록 귀신들이 우글우글 보여가지고 그냥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귀신 소굴이었던 거죠, 거기가. 모텔 자체가. 그래서 악령이라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잡기들이 한 곳에 밀집해서 모여있는 좀 이상한 형국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너무 모여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숨이 진짜 턱 막히셔가지고 같이 온 보살님들도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도 진짜 아무 말 없이 고민만 하시다가 다시 카운터로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스님이 카운터로 내려오니까 주인이 의아하게 바라보면서 일어나신 거예요. 또 무슨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방에 무슨 문제 있냐고 물었더니 스님은 그냥 고개를 저으면서 혹시 남은 방들 있으면 그냥 같이 둘러볼 수 없겠냐고 주인한테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없어 할 만도 하잖아요. 되게 주인 입장에서는 진상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뭔가 있기는 한 건지 알겠다고 하면서 거기가 1층은 카운터고 2층부터 8층까지 있는 큰 모텔이었대요. 그래서 빈방을 싹 다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느낀 거는 그냥 여긴 귀신 소굴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귀신이 모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귀신이 엄청 모여있는 상태였대요. 주변에 산이 있긴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상귀신들도 조금 많이 있긴 했지만 그냥 그 귀신들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뭔가 기운에 끌려서 여기 정착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모텔 분위기 자체가 조금 되게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본 영가들 중에서도 좀 오래된 영가들이 있었는데 피투성이에 옷이 엄청 해지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한복은 아닌데 되게 그 근현대적인 옷 같은 무명청 같은 치마를 입은 영가 같은 영가랑 남자들은 피로 얼룩져서 제대로 된 색깔은 보이진 않았지만 교복 같기도 하고 약간 옛날 군복 같기도 한 검은색 학생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그들의 원한이 제일 강해 보였대요. 그래서 그 원한들에 이끌려서 귀신이 모인 것으로 스님은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방을 보면서 그냥 보신 거여가지고 그 귀신들의 그 기억까지 읽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게다가 스님은 일단 내일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방을 빨리 골라서 쉬셔야 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봤을 때 원한이 맞지만 악령의 느낌이 아닌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방을 돌면서 한 2-3개 정도 영가들이 없고 조용한 방이 있어가지고 그 방들을 고르고 자겠다고 하니까 약간 그 모텔 주인이 할 말이 있는 듯 스님을 불렀대요. 네. 근데 스님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빨리 자야 되니까 오늘은 이만 자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이야기하자면서 돌려보내고 다 찢어져서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도 얼른 씻고 아까 본 영가들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내일의 스케줄을 위해서 억지로 잠에 드시긴 드셨대요. 근데 겨우 잠에 드셨을 때는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현대 그 대구의 거리가 아닌 엄청 옛날 거리에 아까 자신이 본 영가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이 멀쩡하게 입은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빽빽히 서 있었고 다들 결의에 찬 표정으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잘 안 들리셨대요. 예. 근데 앞에서 어떤 군복을 입은 한 무리가 총을 엄청나게 난사를 하기 시작했고 아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총에 맞아서 넉마가 됐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다고 했더래요. 그러다가 쓰러진 한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게 아까 모텔을 돌면서 봤던 남자 영가 한 명이랑 똑같이 생긴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랑 눈이 마주친 순간 꿈에서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신 대구 분들은 아마 조금 눈치를 채셨을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스님이 보신 광경은 1919년도 3월 1일 날 발생한 대구 합 사건에 대한 꿈이셨대요. 예. 그제야 스님은 그들이 원한이 많지만 나쁜 영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해가 되신 거예요. 한마디로 3.1 운동을 벌였던 젊은 청년들을 일본 총독부에서 대규모 학사건을 일으켰던 이야기였던 거죠. 네. 근데 스님은 이해가 안 됐대요. 그게 시가지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모텔은 시가지랑은 살짝 떨어진 곳이고 산에 둘러싸인 곳이었다고 해가지고 그 영가들이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스님은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먼저 그 스케줄을 소화하셔야 되니까 일단 많은 고민을 안고 먼저 스케줄을 하러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까지 강연을 다 마치고 오고 난 다음에 모텔에 들어왔는데 모텔 주인이 스님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께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스님도 보살님들 다 올려 보내시고 스님도 마침 궁금한 게 있으시니까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원래 카운터 안에는 주인들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 생활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를 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주인 이야기로는 자신은 이 모텔을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더래요. 원래는 여기가 모텔이 아니라 그냥 산지였는데 점점 발전을 하면서 땅 주인이 산지를 깎아서 모텔을 지었고 1-2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싸게 내놓는다고 해서 자신이 인수를 받았대요. 네. 장사는 그냥저냥 먹고 살 만큼 잘 되기는 하는데 자신이 계속 악몽을 꾸고 특히 총에 맞는 꿈을 너무 많이 꾼다고 한 거예요. 스님도 그 꿈을 꾸셨잖아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가끔 귀신을 본다고 소리치며 밤중에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여기 와서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도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제 스님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방을 다 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자면서 악몽을 꿨다, 가위에 눌렸다, 귀신을 봤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당했던 방들을 다 피하고
좀 조용한 방들을 다 고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스님한테 이 스님은 좀 뭔가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님한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 좀 어떻게 도움을 구하고자 스님한테 얘기를 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 주인이. 그래서 스님은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귀신을 좀 본다. 여기는 그냥 귀신 천지고 그냥 계속 귀신들이 모이고 있다. 터 자체도 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모이는 건 나도 처음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제 내가 본 바로는 대구 토박 귀신이 하니까 대구 토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구 사람이면 아실 거다. 혹시 대구 학사건 때 피살 당했던 영가들이 여기 유독 많이 있다. 그 영가들의 원한에 이끌려서 귀신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근처에 그분들 무덤이나 이런 게 있냐고 물으니까 모텔 주인이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덤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학사건 때 수습할 수 있는 사체는 수습을 했는데 그 일본 총독부에서는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친일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그 총알이 날아오는 곳에서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좀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서 일부 남은 시신들은 일본 총독부에서 한꺼번에 걷어가서 임의로 처리를 한 거예요. 시신뿐만 아니라 유품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산 같은 곳에 흩어져서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모아서 산 같은 데서. 그것도 대구에 있는 친일파 자기 가진 땅에 있는 산 같은 데서. 근데 거기가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태웠는데 여기가 그곳 중 한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모텔 주인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스님이 영가들의 감정이 갑자기 몰려온 거예요. 서글프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니까 모텔 주인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모텔을 인수받은 것밖에 없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점점 말라 죽을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도 이 주인 자체는 확실하게 이 땅이랑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셨대요. 진짜 속아서 그냥 싸게 파니까 산 것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예전에 만신분이랑 인연을 맺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만신분은 이미 돌아가셨었어요. 대신 만신 제자분이랑 연락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일을 처리해주지 못하지만 처리해줄 사람을 알려줄 수는 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만신분 제자분의 연락처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분들이랑 연락도 하고 계셔가지고 스님이 대략적으로 그 만신분 제자분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텔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만신 제자분도 그 만신분이 되게 의로우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면은 자기들이 내려가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신 거예요. 네. 왜냐면 되게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하시다가 억울하게 총살 당하신 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영가들을 천도시키는 게 옳은 일인 것 같다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고 스님은 다시 그 일정을 마치고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신 제자분께 일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모텔에 갔을 때 제자분이 느낀 거는 모텔에 있는 귀신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다 갇혀 있는 거였대요, 그 모텔에. 일단은 거기서 피살 당하신 분들이 다 거기에 태워졌다고 했잖아요. 유품이랑 시든 유골이든 뭐든. 그 자체가 그 땅에 묶여버린 거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게 총 맞아서 죽었는데 그 친일파들 손에 그 땅에서 태워졌는데 거기에 자기 육신과 유품이 거기서 태워지다 보니까 거기 그 땅에 묶여버린 거예요. 친일파 땅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억울했던 거죠.
자기들도 거기를 못 빠져나가는 상태가 돼서 모텔이 생기니까 거기를 거점으로 삼은 거예요. 땅에 벗어나지 못해서 원한이 더 깊게 쌓인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이 땅의 주인이었던 원래 친일파 사람이었던 주변 사람들의 혼을 다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 거기 땅의 유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죽는 족적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다 묶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텔에다가 못 빠져나가게, 천도를 못하게 복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연히 방문을 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괴롭히거나 혹은 깊게 관련된 핏줄이라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스님은 되게 침통했대요.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 묶여서 떠나지도 못한 채 있어야 됐고 그 원한으로 되게 훌륭한 일을 했으나 현재는 그 일이 다 바래져 버려서 못된 짓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 예. 영가들이. 업을 지신 거지. 예. 네, 업을 지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되게 이해가 가더래요. 네.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그 땅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그 원수의 땅에. 그래서 그 제자분은 더 이상 큰 죄를 짓기 전에 굿을 하고 제사를 정성껏 올려가지고 그 죄를 다 씻지는 못했지만은 스님이 봤던 그 넝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일단은 천도제를 지내서 올려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나니까 그 뒤로 그 모텔에서 죽에서 그 물이 흘러넘치듯이 묶여있던 혼들이 엄청 쏟아져 나갔대요. 예. 미리 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혼이 흩어지기 전에 그 혼들은 거의 같은 핏줄이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올려보내긴 하셨대요. 마음 같아서는 곱게 보내고 싶진 않았지만 묶인 혼들 중에서는 그 조상들도 있긴 했지만 그 조상의 잘못으로 아무 잘못 없이 그냥 그 조상의 핏줄이라는 죄로 묶인 혼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올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곱게 안 올려보내고 싶었는데 자기 신령님이 그러더래요. 네. 이자들이 받을 벌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올려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예.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신령님이 그냥 그렇게 말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그 말에 듣고 수긍하시고 같이 올려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텔 주인이 감사하다고 한번 스님한테 연락이 오시긴 하셨대요. 네. 그 뒤로 귀신 나온다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악몽을 꾼다거나 이런 게 없긴 했었는데 그 뒤로도 거기가 대구가 워낙에 불교 대학이나 불교 종파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곳이어가지고 네. 한 번씩 들릴 때가 있긴 했는데 한 번은 연락이 그 뒤로 끊겨가지고 궁금해서 그 터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네. 모텔이 싹 밀리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는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건데 뭐 숙박업소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낮에 영업하는 그런 건물로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터는 되게 깨끗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참 잊어서는 안 되는 또 역사기도 하면서 진짜로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이 영혼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죄는 위에서 받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 말. 네.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려보내는 게 먼저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친일파라고 하면 지금도 저희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저희 손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올라가서 다 어차피 벌 받는 거니까 우리 손을 굳이 더럽힐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머랭님께서 스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귀신 이야기고 그 귀신이 결국에는 또 업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 맞아요. 그걸 반복하게 되는
좀 그 현상들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면서 하늘에서는 조금이나마 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머랭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스님분도 그러시고 그 도와주셨던 만신분들도 그러시고 굉장히 좋은 일 하신 거고 딱 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상 뭐 오버해서 하지도 않으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